오늘 우리는 박인석 교수의 글을 바탕으로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짓고 있는 이 수많은 아파트들,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해결책이 뭐냐? 하면 늘 나오는 대답이죠. 그냥 좋은 아파트를 많이, 빨리 지으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 보이는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갈 여력이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분석이 바로 이 지점을 아주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전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최신 아파트를 팍팍 공급하는 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죠. 뭐 경제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럼 가격이 안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논리예요. 하지만 오늘 자료의 저자는 이 공식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이 사건을 파헤칠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보시죠. 이 단서는요, 아파트 가격과 사람들이 실제로 가진 돈 사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말 거대한 격차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이 중위 가격이에요. 11억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쫙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11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격차 좀 보세요. 상위 20%는 평균 34억이 넘는데 하위 20%는 5억이 채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럼 이 아파트를 살 돈 다들 있을까요? 그래서 전국의 가구 순자산, 그러니까 빚 빼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합친 금액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순자산 상위 30%에 드는 가구조차도요, 서울의 하위권 아파트 계약금을 내기가 벅찹니다. 집값 전체도 아니고 계약금만 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집 마련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 시장은요, 사실상 상위 30%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이 게임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인구의 70%는 살 엄두도 못 내는데 그럼 도대체 이 비싼 새 아파트들은 다 누가 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다음 단서로 이끌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아마 좀 놀라우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서 아주 다른 그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숫자 12.05%를 한번 보세요. 뭐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울 전체 가구의 12%가 넘는 사람들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원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 약 10년간 서울에 새로 공급된 주택들 있죠. 그 주택의 절반 이상, 정확히 53.6%를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은 새 집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세 번째 집이 됐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그게 정말 살 곳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 투자 수요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거죠.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지금의 주택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자에 따르면 아파트를 더 짓자는 정책은 딱 정해진 소수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첫째, 그 비싼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상위 30%. 둘째, 다음 투자처를 찾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물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로 돈을 버는 건설업계겠죠. 그럼 누가 소외되나요? 바로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나머지 70%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재개발의 아주 잔인한 역설을 지적합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저렴했던 주택들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초고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결국 다수를 위한 저렴한 주택의 선택지는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주택 공급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접근법이에요. 저자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의 계획을 제시합니다. 첫째, 새로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있는 집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진 70만 채가 넘는 집이 시장에 나오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이제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서 눈을 돌려서 저자가 비아파트라고 부르는 소규모 중층 주택 건설을 우선순위에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공공주택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직접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처럼 소규모 비영리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상위 30%를 위한 짓는데 오래 걸리고 주변 땅값까지 다 올려놓는 투자 중심의 주택입니다. 다른 한쪽은 나머지 70%를 위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고 땅값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진짜 거주 중심의 주택이죠. 저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유럽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택이라는 모델입니다. 거대한 단지를 외딴 곳에 짓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도심의 기존 동네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저렴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이죠. 결국 저자의 모든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다수 시민을 위해 정책은 아파트 단지보다 비아파트를 우선해야 한다. 아파트 공급 확대의 혜택은 상위 30%에 국한된다. 오늘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의 도시는 과연 투자 포트폴리오를 불리기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